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 얼마나 할 것이냐 이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만요. 자, 그런데 이 실제로 큰 돈의 움직임을 바꾸는 것은 기준금리라고 보기보다는 실질금리입니다. 그렇다면 실질금리가 무엇이고 실질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돈의 흐름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이에 따라 주식시장은 더 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질금리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실질금리는 우리가 연봉 협상하고 비교를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회사에 연봉을 협상하러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3%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그 해의 물가 상승률이 2%였습니다. 그럼 내가 실제로 임금 인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는 단 1%에 불과하게 되죠. 자, 이것을 똑같이 금리에다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금리가 만약 3%라고 했을 때 그 해의 물가 상승률이 2%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이자율은 단 1%에 불과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 금리는 1%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실질 금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돈을 이용해 리스크 없이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도 변하고요. 그리고 시장금리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인데 이 실질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면서 돈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자, 먼저 실질금리가 높아지는 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돈을 이용해서 이 돈을 들고 있을 때 리스크 없이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내가 이 돈을 갖고 있을 때 이 돈을 갖고 있는 것만큼 이자율이 계속 높아지게 되는 이득을 계속 보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쓰지 않고 이 돈을 계속 갖고 있게 됩니다. 뭐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이 돈을 쓰지 않고 갖고 있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시장의 유동성을 좀 흡수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없어지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증시가 별로 안 좋은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실질금리가 낮아지는 시기는 어떨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돈을 갖고 있었을 때 리스크 없이 실질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금리가 계속 낮아지게 되면서 이 돈을 갖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는 이 돈들이 자꾸 그럼 일정 부분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어떤 좀 수익을 올려볼까라고 하면서 투자 자산을 찾아서 계속 이 돈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게 유동성 확대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덕분에 이런 시기에는 증시가 좋아지는 경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케이스를 더 살펴보도록 하죠. 실질금리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이런 시기에는 돈을 들고 있으면 무조건 손해가 됩니다. 나의 연봉 인상률이 2%인데 물가 상승률이 만약 3%라고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내 연봉은 1% 정도 깎이는 효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시기에는 돈을 들고 있으면 무조건 손해이기 때문에 이 돈을 아예 그냥 써버리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돈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강세장이 펼쳐지게 되는 혹은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는 이런 현상을 발생하게 되죠. 다만 이런 시장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겪었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위기 상황 혹은 약세장 직전에 실질금리가 급격히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현상들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실질금리 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 2009년 이 시기까지는 실질금리가 점차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 시기가 바로 미국 시장의 강세장이 아주 크게 펼쳐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그리고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직전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시기가 이런 겁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돈을 들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돈을 들고 있으면 손해니까 이 돈이 자꾸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돈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들이 돈의 자산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어느 순간 자산은 거품이 끼게 되고 이게 거품이 꺼지게 되는 현상이 이 시기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물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실질금리가 낮아지는 이런 추세이고요. 마이너스로 들어가기까지도 약간의 어느 정도의 룸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지금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도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시장금리를 낮추고 그래서 실질금리를 거의 마이너스까지 끌어내리려는 그런 노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약세장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약세장이 발생하기 직전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돈이 너무나도 많이 풀리다 보니까 자산에 거품이 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아직까지는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상태이고요. 실질금리를 훨씬 더 낮출 만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 이거는 주가 상승을 우리는 더 기대해봐도 될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장에서 봤을 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돈은 아직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도 계속 낮추고 있고 실질금리도 여전히 플러스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풀려 나온 돈이 과연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냐의 문제인데, 분명 리스크 없이 안전 마진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 돈이 흘러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과연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인가? 대한민국의 증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수출이 부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이외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마저도 한국과 일본의 무역 마찰에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돈은 흘러나오겠습니다만 과연 그 돈이 우리나라로 충분히 들어올 것이냐, 여기에서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돈은 아직 풀려나올 수 있습니다. 실질금리를 훨씬 더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디커플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신 채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